네, 박영원의 시사 1번지 오늘은 예고를 해드렸듯이 4월 촉바일을 맞아서 특집 대담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일부 초대 손님은 민영배 민주당 의원이신데요.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중책을 새로 맡았고요. 광주에서 유일하게 재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저희 지금 이제 라디오 청취자 또 유튜브 실시간 시청자들께 인사 한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요. 네. 그동안 저희 민주당 그리고 제게 특별히 성원해 주시고 또 재선으로 당선시켜서 국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여튼 좀 민주당이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잘 보완해서 일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을 더 열심히 하시겠다 이런 각오를 밝혀주셨습니다. 자, 당의 이제 전략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위원장 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단장 이 두 가지를 맡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단장은 어찌 보면 민주당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써서 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수원구치소 다녀오셨죠? 네. 왜 갔었습니까? 구치소에 저희들이 자료 요청을 계속 했는데 주질 않았어요. 어떤 자료 요청입니까? 주로 이제 이 사건이 이른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대북 송금 사건인데 이게 이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평화부지사였죠. 이 부지사가 이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당시 경기지사죠. 방북 조건으로 이걸 줬다고 해라라고 이제 회유가 계속 있었다. 그리고 그걸 보고를 했다 그 사실을. 그렇게 이제 검찰 쪽에서 수사 결과로 발표를 하고 그래서 그걸 이제 나중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번복을 했거든요. 그러지 않았는데 하도 압박이 심하고 회유가 심해서 당시에는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거다. 그랬는데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려면 구치소에 이른바 출정 기록이라고 거기 지금 있는 분들이 수원지검에 와서 조사를 받은 기록이 쭉 나오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게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회유를 심하게 했던 그러니까 작년 5월, 6월 이 지점에 보니까 아주 뭐 열 몇 시간씩 조사를 하고 8시간은 보통이고 집중적으로 5월, 6월에 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좀 달라고 했던 거죠. 보니까 5월 2일부터 6월 2일 이 사이에 집중적으로 회유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련한 기록을 좀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도 주질 않아서 기록을 좀 내놔라 이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직접 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담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면회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크게 나누면 두 가지 일상적으로 하는 그런 보통 면회가 있고 장소를 바꿔서 면회하는 장소 접견 그러니까 장소 변경 접견이라고 합니다. 장소 변경 접견 방법이 있는데 장소 변경 접견 방법을 하면 좀 편한 상황에서 이야기를 좀 주고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 요청을 했는데 둘 다 이제 거절을 당했죠.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가서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결국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이제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 요거가 이제 연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지금 그 술자리 회유 의혹 이런 것들 뭐 그다음에 연어 파티 이런 거는 저희들이 좀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전혀 그냥 자극적인 소재일 뿐이고 이 사건에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의 핵심 뭐냐면 검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건을 조작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걸 밝히겠다는 거거든요. 이 대북 송금 사건에 이재명 대표를 연루시키려 한다는 것이죠. 연관이 없는데도 자꾸 그 당사자들을 회유해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 안 된다고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당에서 만약에 검찰이 납득할 해명을 내놓지 않으면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면 특검으로 이제 가져가겠다는 거죠. 저희들이 그 대책단에 13명의 의원과 당선인들이 있는데 이미 거기서 5분 주로 이제 검찰 출신 5분으로 해서 그 팀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발의를 국회가 바로 개원하자마자 바로 뭐 발의 언제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뿐 아니고 조국 대표 자녀 입시 비리 사건 관련해서도 그 조민 씨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조작이 있었다. 무슨 허위 진술을 유도했었다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특검 얘기가 좀 있던데 이 부분도 고려하십니까? 이게 지금 예. 방향이 전혀 이렇게 예. 그 뒤바뀌어 가지고 예. 잘못 잡혀서 이게 이제 특정 언론 일부 언론에서 아하. 조국 사건 내지는 조국 사태를 저희가 특검을 할 거다 이렇게 오보를 그렇게 내버렸어요.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요. 잘못된 거라 이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전혀. 저희들은 그렇게 한 적이 아하. 없고 예. 뭐냐면 그 지금 한 5개 정도 크게 저희들이 오늘 오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할 건데요. 예. 조작 사건이 크게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5대 조작 사건인데 어떤 거가 여기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황운하 의원 울산시장 선거 그것도 마찬가지고 거의 안 들어있어요. 지금 그런데 제가 예를 들면서 네. 이 사건뿐만 아니라 검찰이 사건을 조작한 네. 자료를 조작했거나 네. 증거를 조작했거나 아니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사실과 다른 사실을 가져오거나 하는 네. 그런 것들 중에 이를테면 그 조민 장학금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노환중이라고 하는 분이 전에 부산의료원 원장인데 원장이죠. 예. 이분이 공수처에다가 이 사건 조작됐다고 네.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사건들 예. 정치검찰이 사건을 조작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있으면 다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랬는데 뜬금없이 이제 이게 조국 사태, 조국 사건을 특검한다 이렇게 알려져가지고 일종의 물타기로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디선가 아마 그런 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 이 본질을 그러니까 저희들은 특정 사건을 특검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 사건 과정에서 있었던 검찰의 위법 행위, 네. 특히 그것이 사건 조작과 연결되어 있는 위법 행위를 저희들이 좀 들여다보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특검이 아니고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자체 조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하여간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마치 이제 민주당이 네. 예를 들어 조국 그 대표의 가족 관련 입시 비리 같은 경우도 이제 정경심 교수도 구속이 됐고 본인도 이제 2심까지 실형을 받았고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도 또 1심 실형을 받았고 그래서 마치 그 사건 자체를 없었던 걸로 되돌리는 게 아니냐라는 오해가 있었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너무너무 정말 황당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은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걸 의도적으로 자신들의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조작한 그 행위, 그 위법 행위를 대상으로 하려는 겁니다. 지금 어떻게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끝난 것도 있는데 그걸 다시 돌려가지고 그 사건에 특검을 한다는 게 안 맞는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어디선가 뭔가 뭐 좀 이 수작이 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진짜 출연을 잘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그뿐 아니고 이제 검찰권이 너무 과도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22대 국회에서 그런 이제 주장을 민주당 하고 있고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뭐 아예 기소청을 만들자 별도로 기소청화하겠다 검찰을 그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면에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시즌2 아니냐. 경찰이 지금 그 과정에서 그 많이 그 수사할 사건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업무가 과중해져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좀 속출하고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는 불편을 끼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어떻게 그게 이제 저 표현으로 하자면 검찰 쿠데타를 주동했던 세력들이 두고두고 쓰는 말이죠. 그러니까 검수완박이란 말도 사실은 저희들이 사용한 게 아니라 그때 나온 말이 그거였거든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그러니까 부패가 완전히 판치게 된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떼내면 안 된다. 그 논리를 자신들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수사기소 분리는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당론으로 계속 유지해오던 방향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처럼 수사권, 수사지휘권, 공소제기권, 공소유지권, 형집행권 이렇게 다 보유한 건 한 검찰밖에 없거든요. 없죠. 그래서 이건 진즉부터 저희들이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지난번에 한번 시도를 하다가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합의를 파기했기 때문에 원래 정권이 이제 넘어가고 나서 국힘이 정권을 장하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어떻게든 국회에서
이 수사기소 분리를 해보려고 했는데 예, 예. 합의까지 됐다가 이걸 파기하면서 넘어갔고 제가 그 과정에서 이제 탈당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사기소 분리는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 오랜 동안 우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방향이다 이런 말씀드리고 두 번째 기소청 공소청은 이렇게 수사기소 분리를 하려면 저희들이 지인즉부터 검찰개혁 특위나 이런 데서 계속 해오던 얘기입니다. 예. 이게 새로운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이 정치에 뛰어들어서 대통령 권력을 장악하고 이게 제대로 가고 있으면 아마 시민들이 잘한다. 옛날에 부패 한판 어쩌고 하더니 그 검수 한방 않고도 이렇게 잘하는 거야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완전히 엉망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 검찰들이 정치 현장에 직접 나오고 나서 나라가 엉망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검찰 수사를 이제 그 두 개 분야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돼 있죠. 한동훈 장관 때 이제 시행령을 통해 가지고 다시 이제 수사를 이렇게 원복 씌우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 네. 조국 혁신당 쪽에서 네. 이거 1호 법안으로 한동훈 특검법 하겠다. 예.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이거는 오만방자한 일이에요. 시행령 국회에서 시행령 통치라고 하는 예. 게 국회에서 법을 부경공선 방대 그러니까 뭐 부패하고 경제범죄만 놔두고 공직자 공선법 뭐 그다음에 뭐 선거법 공직자 부패 뭐 이런 거 다 없애기로 해서 법안을 만들어서 보냈으면 네. 그 등인이 중인이를 따질 게 아니라 이 입법 취지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그렇죠. 딱 무시하고 다른 걸 다 할 수 있도록 시행령으로 열었다. 이런 일이 이게 무슨 이 민주공화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삼권분립 취지에도 어긋나고. 근데 그거를 버젓이 계속 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아마 조국혁신당에서 이 한동훈 특검법을 하게 되면 네. 이 내용을 대상에 포함시킬 것 같은데. 이 시행령 통치한 네. 부분에 대해서도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위법이니까. 예. 예.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지금 해병대 최상병 그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네네. 이제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그리고 그때도 이제 만약에 수사가 미진했다고 하면 내가 자발적으로 특검을 요청하겠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만약에 검찰권이 정상적으로 행사했다면 오케이, 뭐 그럴 수 있다고 네. 봐요. 특히 공수처가 제 기능을 하고 있다면 오케이, 그렇게 네. 볼 수 있겠는데 지금 지난해 7월이거든요. 이 사건이 발생한 게. 그럼 10달이 지났습니다. 네. 그동안 도대체 뭐 한 겁니까? 경찰과 공수처가 수사를 제대로 진행했습니까? 네. 특히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네. 거의 개입했고 심지어는 도주대사라는 별명이 붙은 것처럼 네. 이 범죄 혐의자를 어제도 보도가 나왔던데 빼돌린 거예요 지금. 네. 네. 대개 출국금지 조치된 데서 해제되는 경우가 0.8%래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거의 없는 일을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거를?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경찰이든 공수처든 수사가 제대로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수사 끝나고 나면 보자 그러는데 사실 그러고 나서 뭉갤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두고 보고 있는 거. 그래서 수사를 해도 수사를 하지 않아도 특검을 안겠다고 하는 저런 변명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엊그제 그 취임 2주년 그 기자회견 때도 네. 이거 거부 의견을 분명히 밝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걸 다시 이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거죠. 그리고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3분의 2가 정확하게 62%가 네. 해병대 특검법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된다 쪽이거든요. 해야죠 그러면 이거는. 그러면 그동안 총선 민심도 있는데. 예. 예. 그러면 이제 이태원 특별법은 이제 이른바 독소 조항을 여야 그 협의를 통해서 이제 뺀 다음에 합의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최상병 특검법도 만약에 지금 대통령이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고 있지만 혹시 여당에서 그 우리 한번 재논의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른바 독소 조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협의할 생각은 있나요? 그 정치라고 하는 게 그런 경우에도 무조건 안 된다는 하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전향적으로 이걸 그것도 몇 달 뒤에 하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 네. 바로 어떻게든 21대 내에 좀 풀어보자라고 네. 하면 네. 뭐 여지가 있겠죠. 네. 특히 이제 그 독소조항 중에 뭐 얘기하는 거 보니까 독소조항이 아니라 저희들은 너무나 당연한 거로 보는데 야당이 특검을 추천하는 데 대해서 예.
문제 제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결정은 대통령이 하잖아요. 네. 최종 결정은. 자, 변협에서 4명 추천해서 2명을 야당이 걸러서, 즉 대통령이 속해 있지 않는 교섭단체가 걸러서 두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면 그걸 대통령이 결정해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결정권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 예. 이거는 그런데 제가 이제 국힘이나 대통령실에 일종의 경고인데요. 네. 이걸 지금처럼 계속 미루고 있으면 저는 민심이 폭발할 거라고 봐요.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좋은 말로 할 때 민심이 좋은 말로 말씀을 드릴 때 받아들이는 게 저는 답이라고 봅니다. 그 이제 민심이 폭발한다 이렇게 민 의원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국 대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어요. 그대로 읽어드리면 윤석열 대통령 불법 개입과 지시가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국 대표가 추가로 박찬대 원내대표도 탄핵은 정치인이나 국회가 아닌 주권자인 국민들이 판단하고 명령하는 것이다. 네. 결국은 정치권이 그런 상황이 오면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렇게 보시는 거죠. 저는 좀 애둘러서 표현하신 것 같네요. 네, 애둘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대통령 탄핵 얘기가 뭐 어제 오늘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이 위법한 일을 뭔가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것을 다수의 주권자들이 느끼고 있다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총선에 이번에 이른바 심판을 제대로 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됐으면 사실은 대통령이 자세를 바꿔야 돼요. 네. 국정기조도 바꿔야 되고요. 그게 정치인으로서 이제 검사가 아니거든요. 지금 검찰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그게 그러면 탄핵 말고 다른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특히 탄핵은 정치인이나 국회가 아니라 주권자들이 판단한다. 이 말은 이미 사실 나왔을 뿐만 아니라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아니 대통령이 불법 개입하거나 지시했으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탄핵 사유죠. 그래서 특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던 건 바로 윤석열 후보자 시절에 대통령 후보자 시절에 스스로 한 말 아닙니까? 윤석열 후보자가 했던 발언이죠. 그렇죠. 이 2021년도 12월에 했던데 뭐 경북도의 뭐 그 대책위 출범식에 가서 하셨던데 지금은 당신이 스스로 했던 이 말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철석같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이 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걸 계속 회피하고 있으면 이 범인이라는 게 확인되는 거잖아요. 그럼 탄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고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어서 그렇게 외둘러서 표현한 거지 내용적으로 보면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민 의원님 보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최상병 특검을 이렇게 자꾸 거부한달까요? 이제 6개 야당이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른바 개혁 보수를 지칭하는 이준석 대표도 이제 찬성하는 입장인데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보세요? 자신이 연루돼 있다는 심증을 저희들은 확실히 갖고 있는 거죠. 어떤 심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른바 있다. 경로설 이런 걸 말씀하시나요? 경로설은 그냥 경로야 무슨 상관입니까? 경로할 수 있죠. 그런데 경로 이후에 어떤 행위를 했느냐죠. 그 행위에 보면 이걸 덮으려고 했거나 이 처리 과정에 가령 그 수사단장의 그런 과정에서 대통령실 수사단장이 보고하고 경찰로 이첩하는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그걸 막았거나 그걸 왜곡시켰거나 그런 정황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특검의 칼끝이 자신들에게 오지 않느냐 이런 염려 때문에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죠. 이 정도 민심이면 글쎄요 웬만한 배포를 가진 대통령이면 받아들일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민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일종의 그 직권남용 이런 것도 좀 적용이 된다고 보시나요? 직권남용 정도가 아니라 이 불법 행위가 여러 가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이 사건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특히 이걸 가지고 이 인사권을 활용해서 이 당사자를 이렇게 해외로 빼돌리는 것으로까지 보여진 이런 상황은 글쎄요 대통령으로서는 피하기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더 어려운 지경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제 내일 국회의장 그 후보 경선이 있습니다.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두 분은 추미애 후보하고 이제 단일화를 했고 우원식 의원 오선하고 이제 붙을 것 같습니다. 예. 누가 될 것 같습니까? 지금으로서 알 수 없죠. 예. 지금으로서는 며칠 남았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 어쨌든 이 추미애 장관 전 장관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그런 네. 흐름이 자연스럽게 지금 형성이 된 것 같아요. 네. 그 당사자들 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흐름이 형성이 되면 아무래도 이 유권자인 투표권자인 당선인들이 당사총회를 내일 모레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런 흐름에 이 좀 가담하는 그런 게 좀 더 강해지긴 할 텐데 그러나 이제 알 수 없죠 정말. 네. 이 우원식 의원도 오선에 그동안 활동을 많이 했고 근데 이제 재밌는 건 당시에 추미애 당선인이 대표이던 시절에 당대표이던 시절에 우원식 당선인이 원내대표였어요. 아하. 그래서 두 분이 서로 너무 잘 알아요. 예. 이 서로 잘하는 이 점을 놓고 지금 아마 서로 이제 이러이러해서 내가 의장으로 적합하다는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판단은 조금 더 있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그 두 분 조정식 정성호 의원 불출마를 이제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권유를 하면서 국회의장 선거를 명심으로 치르는 게 아니냐 이런 약간의 비판이랄까요?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뭐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는데 또 네. 그런 점들 하시는 분들이 있겠는데요. 그 명심이란 말이 지금 민주당에서는 별로 성립하지 않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렀고 이 총선에 압승을 했기 때문에 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럽게 형성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네. 지난번에 박찬대 대표 원내대표 뽑을 때도 네. 처음에 한 7, 8명 되는 후보들이 있다고 그랬었고 네. 뭐 저만 해도 가서 좀 분위기 좀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자연스럽게 당의 흐름을 보면서 네. 이 예비 후보자들이 이를테면 네. 그냥 접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맥락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지. 뭐 명심이 작동해서 뭐 왜 뭘로고 이재명 대표께서 누구로 가자 이런 얘기를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님은 이제 당 대표 이제 연임을 이제 원하는 당내 목소리들이 있는데, 예. 근데 받아들이실 것 같죠? 아, 그 대목도 저는 연임이냐 아니냐 누가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지금 민주당의 대표는 네. 어떤 과제를 안고 있느냐, 민주당이 어떤 과제를 네. 안고 있고 이 과제를 해결하는데 혹은 이 당을 끌고 가는데 적합한 분이 누구냐. 이게 이제 전 노무현 대통령 표현을 빌자면 적재적소가 아니라 적소적재라고 하시거든요. 네.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을 보낸다. 이게 이제 네. 노무현 대통령 이 인사 원칙이셨는데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이 지금 이 자리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하는 게 옳다 이렇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갈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라고 판단되면 이재명 대표는 제가 뭐 속내를 다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이 제가 봐도 교차하겠더라고요. 그럼요. 그래서 지방선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봐요. 하여튼 지금 상황에서 누가 당의 대표를 맡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에 또 민주당의 앞으로의 의회 전략이나 정치 활동에 도움이 될까 네. 이런 걸 놓고 판단을 해보면 저는 대략 좀 흐름이 좀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면 피하기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짧은 시간 내에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그 입장을 밝히시지 않을 것 같네요. 좀 지켜. 저는 뭐 아직 모르죠. 네, 네. 지금 전당대회가 시작되려면 7월은 돼야 되니까 네, 네. 지금 5월, 6월이 지나가야 그때쯤 6월 말 7월 초 이때쯤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도 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는 당대표 연임 안 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한번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예. 그러면 또 뭐 바지 사장 앉혀놓고 뒤에서 뭐 흔든다, 조종한다 이런 얘기 또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예. 내가 그냥 직접 하는 게 좋을지 예. 흐름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예. 하는 게 좋을지 괜히 그런 이상한 그런 그 시선이 있으면 네. 곤란할 수 있으니 이걸 그냥 차라리 그냥 내가 맡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새로운 인물이 하는 게 좋겠다 네. 이럴 수도 있고요. 네.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총선에서 광주에서 이제 8명 당선자 중 7명이 초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선이 되신 민 의원님이 역할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지난 그 비례대표 득표에서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앞질렀어요. 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광주, 전남 또 전북 지역, 호남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이 좀 각성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세요? 저는 민주당에게 이번 총선이 호남에서 보면 네. 마지막 기회야라는 경고를 포함하고 있다고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네. 조국 혁신당이 네. 더불어민주연합을 앞섰지 않습니까? 한 10%포인트 정도 앞섰는데 이거는 그냥 거저 준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초선 중심이다라는 우려를 하셨는데 이거는 조금 좀 달리 볼 수 있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꼭 저는 이 지금 현역들이 이렇게 이른바 물갈이가 된 게 그 개인적인 역량이 이런 것보다는 민주당에 대한 사인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거는 저희들이 서로 힘을 합해가지고 연대해서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특별히 출연해 주신 민영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네. 저는 CM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